내가 지금 어디에 산다고? 그 질문은 카트리나 맥고의 친구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던 말이었습니다. 카트리나는 막 미주리 주 퍼거슨에 있는 아늑한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참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자신만의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촛불로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고 부드러운 담요로 장식하며 어쩌면 지하실에 작은 TV를 놓고 영화의 밤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할 법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실에는 그 누구도 그 위를 걷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될, 하물며 그 위에서 사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끔찍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카트리나가 몰랐던 것,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녀의 새집이 한때 고문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괴물몰이 트래비스가 여성들을 데려와 죽였던 카메라까지 설치된 냉혈한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열쇠를 건네준 사람은 바로 그 살인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집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 테이블 원하면 그냥 쓰셔도 돼요. 라고요. 네, 같은 의자, 같은 테이블,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이 지하실 전체가 기본적으로 그의 고문실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친구가 연쇄 살인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재촉하며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 그 어두운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카트리나는 공포에 질려 화면을 자신의 집을 응시했습니다. 같은 벽, 같은 계단, 같은 지하실. 단, TV 속의 그 지하실은 그림자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익힌 희생자들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리 트래비스는 2002년 교도소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집안에서 저지른 짓의 메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애들한테 할 말 있어? 누가 내 애들을 키우지?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넌 못 키워. 넌 여기서 등 뒤에서 크랙이나 피우고 있잖아. 넌 집에 못 가. 내가 한 일주일은 데리고 있을 거야. 만약 지옥에 문지기가 있다면 그 모습은 모리 트래비스와 아주 흡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계에 그는 그저 호텔 웨이터, 부드러운 말투에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주고 물잔을 채워준 뒤 흔적도 없이 배경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죠. 하지만 그 기억에 남지 않는 얼굴 뒤에는 고통, 통제, 그리고 인간의 삶을 천천히 계획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양분으로 삼는 뒤틀린 정신이 있었습니다. 모리 트로이 트래비스는 1965년 10월 25일에 태어나 2002년 감옥에서 죽기까지 오늘날까지도 미주리주를 괴롭히는 공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단 2건의 살인에 대한 연방 형사고소장에 이름이 올랐지만 그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섬뜩하게도 트래비스는 더 많은 희생자를 주장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실제 희생자 수가 20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명의 생명, 20명의 여성들이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바로 그의 집 지하실에서였습니다. 살인이 벌어질 당시 트래비스는 이미 1989년 강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중인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감독관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완전한 연쇄살인범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미소 짓고 음료를 서빙하고 다음 희생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포위망이 좁혀졌을 때 트래비스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언론의 헤드라인,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는 자신의 삶의 모든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피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괴물이 희생자들에게 겪게 한 모든 일의 세부 사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괴물이 되기 전 그는 그저 한 소년이었습니다. 모리 트로이 트래비스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도시의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자랐으며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그에게서 위험을 감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네의 섬뜩한 아이가 아니었고 동물을 해치거나 불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나도 잘 주변에 녹아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트래비스는 심지어 육군 예비군에서 의료 및 치과 보조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치유를 위한 직업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 어딘가에서 아마도 대학 시절 코카인 중독에 빠졌을 때 그의 내면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1989년 그 조용했던 소년은 사라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무장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몇 년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가석방되어 호텔 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에 바르고 예측 가능하며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 그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통제, 고통, 그리고 죽음을 위해 설계된 그의 퍼것은 집 지하실의 감옥을 말입니다. 2000년과 2002년 사이 모리 트래비스는 취약한 여성들을 사냥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되어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그 지하실은 그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희생자들을 고문했고 그들의 고통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했습니다. 그것은 잔혹의 극장이었고 그는 감독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법 집행관들이 나중에 그를 비디오 테이프 킬러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두 건의 살인과 관련하여 기소되었지만 다른 무언가가 그가 17명의 희생자를 주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모리는 살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을 조롱하고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다 경찰이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갈 길을 열어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트래비스가 마침내 굴복해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힌 후에도 그의 오만함은 사건을 추적하던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그 집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문실, 그의 범죄가 실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아시나요? 모리 트래비스의 거실에 놓여있던 무해해 보이는 VHS 테이프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형사들이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라벨에는 당신의 결혼식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귀엽게 들리죠? 하지만 그건 결혼식 비디오가 아니었습니다. 테이프에 담긴 순수한 악이었습니다. 트래비스의 지하실 안에서 수사관들은 1년에 직접 제작한 녹화물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이 묶이고 고문당하며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서서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 스너프 필름이었습니다. 한 테이프에는 한 여성이 덕트 테이프로 눈이 가려지고 묶인 채 트래비스가 벨트로 그녀의 목을 조르자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심지어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이 자랑스럽다는 듯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고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그가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말하게 했는데 마치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마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자유, 존엄성, 심지어 목소리까지도요. 가장 잊히지 않는 부분 중 하나는 이 테이프들을 보던 경찰들, 끔찍한 일들을 수탁에 봐온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이후 상담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영상이 그토록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테이프 중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이름은 모리 트래비스의 거미줄 같은 안개를 뚫고 알려졌습니다. 수십 명이었을지도 모를 여성들 중 두 명이 공식적으로 그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 그들의 망가진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알리시아 그리네이는 미주리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일, 그녀의 시신이 주 경계를 넘어 일리노이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었고 아마도 길거리의 평범한 얼굴인 척하는 남자에 의해 유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침묵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트래비스의 뒤틀린 시간표의 일부였고 다른 주의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전에 그의 지하실에 끌려갔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티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알리시아처럼 그녀도 경고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뒤바뀌었습니다. 베티는 일리노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몇 주 후 미주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리 트래비스의 길을 건넜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또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주 경계 양쪽을 마치 자신의 사냥터인 양 활보하던 남자에 의해 희생된 또 다른 영혼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사건 파일 속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가족, 포부, 꿈을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방식으로 그들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그것을 촬영한 남자의 손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수를 저지르기 전까지는요. 모리 트래비스의 광란은 하룻밤 사이에 터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혼돈 속으로의 느리고 체계적인 하강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무작위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가 노리는 특정 집단이 있었습니다. 트래비스의 목표는 종종 사회가 외면한 취약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자들은 단지 불행한 영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각자는 그들이 사라졌을 때 간과될 수 있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주변부의 여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상황에 짓눌린 삶을 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는 그것을 기회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병적인 욕망을 채울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그의 차에 타면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단지 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동안 그들은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희망의 손길도 닿지 않는 외딴 장소였습니다. 차가 멈추자 트래비스의 진짜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희생자들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강제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들을 버려진 건물이나 외진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비명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진짜 괴물성을 드러냈습니다. 고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트래비스는 그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며 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목숨을 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무력감과 고립감을 강제로 이해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분노에 차서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의지가 서서히 붕괴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희생자들이 더 이상 공포를 견딜 수 없게 되면 트래비스는 그들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목 졸라 죽였습니다. 각 생명은 분노의 폭발 속에서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정밀함 속에서 꺼져갔습니다.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순간이 질식하는 공포에 휩싸이는 동안 생명은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성급한 분노의 순간에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그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 여성들을 버린 것처럼 익힌 듯한 장소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버려진 건물, 익힌 숲,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어두운 구석들. 그의 범죄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겨줄 장소들이었습니다. 그의 살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단지 범죄 현장의 외진 위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희생자들의 본질,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종종 소모품처럼 여겨지고 즉시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끔찍했지만 절망으로 가득 찬 도시의 배경 소음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신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언론의 광적인 보도나 대중의 분노 없이 하나씩 발견되곤 했습니다. 모리 트래비스는 단지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을지를 아는 조작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희생자들 각각은 그의 섬뜩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고 그 퍼즐은 결국 수년간의 극심한 고통 끝에야 맞춰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도시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평범한 모습 뒤에 숨어있는 괴물에 의해 끔찍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날이 갈수록 단서는 식어가고 희생자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은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리 트래비스가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체포를 피해온 살인범을 추적하기 위한 전략, 즉 기술과 전략의 그물망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첫 번째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여성들이 사라진 지역에 배치되어 조용히 지켜보며 사건의 실마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주시하며 트래비스를 범죄와 연결할 어떤 연관성이나 징후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의 게임이었습니다. 두 희생자에게서 발견된 미상의 남성 DNA는 여기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COTUS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파구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은 법의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꼼꼼하게 수색되었습니다. DNA, 지문, 머리카락, 섬유 등이 모두 힘들게 수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든 증거 가닥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구축하고 있던 살인범의 프로필과 꼼꼼하게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트래비스가 체계적인 포식자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많이 조사할수록 그의 행동에서 패턴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그의 문 앞까지 곧장 이끌어줄 패턴이었습니다. 당국은 트래비스에게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광기에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사용했습니다. 퍼즐의 다음 조각을 풀어줄 기술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연구함으로써 전문가들은 소름 끼치는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죄 현장, 모든 유기 장소, 살인범이 흔적을 남긴 모든 막다른 골목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서서히 트래비스가 희생자들을 우연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특정하고 계산된 장소에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유령의 발자국처럼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살인범을 잡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가 편안하게 느끼는 지역, 그가 활동하는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여성이 그의 소나기에 사라지기 전에 그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사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지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여러 관할 구역에 걸쳐 있었고 그들이 쫓는 괴물은 도시 경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모리 트래비스를 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연합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 분석가, 수사관들이 여러 법 집행기관에서 모여 자원, 지식,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돌멩이도 뒤집히지 않은 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모든 것이 조사되었고 아무리 작은 연결고리라도 모든 것이 추적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신원을 교묘하게 숨겨온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트래비스의 잠재적 희생자들 중 다수가 여전히 그가 노리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그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알기에 너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다음 희생자가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집행기관은 트래비스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희생자들에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잠복 경찰관들이 성노동자와 마약 중독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고위험 지역에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인 척하며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여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단지 메모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살인범의 바로 그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트래비스에게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습니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큰 게임이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한 번에 놓친 세부 사항으로 또 다른 생명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동안 시간은 그들의 최악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트래비스는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어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법 집행기관이 기다려온 돌파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그가 보낸 지도는 그의 컴퓨터로 추적이 가능했고 그것이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만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조사가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포는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4명의 여성이 더 모리 트래비스의 악몽 속으로 끌려들어가 고문당하고 목 졸려 살해되었습니다. 테레사 윌슨, 베로나 톰슨, 이본 크루즈, 그리고 브렌다 비즐리. 이 여성들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에 걸쳐 이어진 어두운 패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타락이 끝이 없어 보이는 한 남자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테레사 윌슨의 이야기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 신문의 일면에 실리고 나서야 상황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명 신문은 그녀의 실종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고 그림자 뒤에 앉아있던 모리 트래비스는 이에 대한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련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에 컴퓨터로 생성된 지도를 보냈는데 발신 주소는 이선프였습니다. 단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조작의 층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름은 한본디지 웹사이트를 참조한 것으로 더 많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무언가 말입니다. 그 지도, 단순한 실수 하나가 결국 트래비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의 출처를 그에게까지 추적했습니다. 모리 트래비스는 그들을 그의 문 앞까지 곧장 이끌 만큼의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의 편지에서 트래비스는 자신의 공포 통치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그는 수수께끼처럼 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기 17번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17번, 모든 것을 바꿀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트래비스의 집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악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지하실에는 구속 도구, 스턴건, 그리고 오직 고통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로 완벽하게 갖춰진 고문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는데 마치 공포의 전리품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트래비스 자신이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고문하는 모습이 담긴 바로 그 테이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모리 트래비스는 1년 사이에 살해된 두 여성, 메리 쉴즈와 카산드라 워커의 죽음을 포함하여 12건의 확인된 살인과 연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숫자에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신원 미상의 여성 4명이 더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그의 이미 더럽혀진 손에 더 많은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는 6월 7일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가 법정이나 그가 파괴한 여성들의 가족들과 마주하기도 전에 그는 정의를 기만했습니다. 그는 6월 10일 자신의 감방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의 유서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사과했고 14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신들, 테이프들, 고통, 그 모든 것이 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
카트리나 맥고라는 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 집을 임대했습니다. 그녀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아늑한 임대주택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고 죽어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모리의 어머니인 산드라 트래비스 소유였습니다. 그녀는 임대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래비스의 죽음은 그의 범죄를 세상에 드러냈을 재판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공포의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 수사관들, 그리고 그가 창조한 어둠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힐 공포였습니다. 정의가 손에 닿을 듯 보였을 때 모리 트래비스는 운명을 속였습니다. 자살 감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5분마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기이한 장난처럼 교도관들이 연속으로 2번의 확인을 놓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창이 그에게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